네, 매직 보드마카로 한번 칠해보려고 했는데, 이게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, 이렇게. 아, 그래갖고 효과가 없어. 네, CG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좀 더 크고 말똥말똥한 제가- 눈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되는데. 제가 셀로판지라도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미처 못 챙겼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? 예, 먼저 지수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. 지수 보시면은 이게 예쁘게 그냥 적당히 눈치 보면서 가다가 네. 여기서 25bp 그러니까 이게 조금 올랐다가 저 발표한 시점이 약간 오른 시점이군요. 네, 그랬더니 이제 올해 안에 없어. 그 얘기 하자마자. 예, 떨어졌습니다. 한마디 한마디에 역시 뭐 미국 시장은 또 그러니까 올해 금리 인하가 없다는 얘기 그걸 이제 시장은 다 받아들인 거군요 진짜로. 그러니까요. 근데 사실 올해 금리 없다는 얘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. 금리 인하 없다는 얘기를 파월 의장이. 근데 아무래도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서 좀 금리를 좀 어떻게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살짝 있었다가 이제 거기서 딱 못 박듯이 네. 없어. 그랬더니 시무룩해졌습니다. 네. 일단 연준은 기준금리 0.25%포인트 25bp 인상을 했어요.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의회 연설을 했었잖아요. 그런 한 50bp 올릴 것 같다. 그러다 뭐 SVB를 비롯한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뭐 좀 25bp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왔었고 이게 뭐 그대로 됐습니다. 그래서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25bp 올라간 4.75에서 5% 정도로 올라갔습니다. 이로써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에 다시 최고 수준이 됐는데요. 연준의 어떤 성명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의 멘트가 담겨 있습니다.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. 최근 지표는 지출과 생산에서 완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. 그러니까 성장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일자리는 최근 몇 달간 증가했고 견조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. 이게 금리 인상의 배경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.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얘기고요.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다. 이것도 이제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. 근데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현재의 금융 불안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최대 관심사였어요. 그래갖고 이제 뭐 물가 잘 안 잡히고 뭐 그 고용이 탄탄하고 이런 부분들은 금리 인상 요인이었기 때문에 좀 금융 불안 쪽을 생각하면 금리를 좀 눌러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던 건데 여기서 뭐 사실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50bp냐 동결이냐 요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중간에 한 25bp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의 전망이 뭐 네. 그대로 돌아간 거긴 합니다. 그래서 금융 불안과 관련해서는 연준에서 성명에서는 미국의 그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다.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예전에 SVB 문제를 이게 그 보편적인 문제냐 특수한 문제냐라고 접근을 했을 때 SVB 은행의 어떤 특수성의 방점을 찍는다면은 여기만 정리를 하면은 괜찮다는 거고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은 단순히 SVB 하나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해소가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연준의 성명은 SVB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. 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탄력적이고 여기서 좀 유의미한 얘기가 나왔던 게 최근 상황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고 경제 활동, 고용,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연준에서 했는데요. 이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나가냐 들어오냐 이런 문제잖아요. 근데 은행들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면은 은행들이 대출을 좀 잘 안 해주게 됩니다. 그렇겠죠.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이제 가게라든지 기업들도 야 괜히 돈 빌렸다 못 갚을 수 있으니까 금리도 많이 올라갔고 좀 돈을 덜 빌려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생겨나게 돼요. 그래서 금융 불안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는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하는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와 별개로 시장의 유동성이 위축되는 효과가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은 이게 뭐 금리와 어떤 이런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금리를 25bp 정도 인상을 하면서 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네. 그리고 이런 기정 경색 효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 그
긴축적인 통화 정책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. 음흠. 그러니까 50bp가 아니라 25bp를 낮춤으로써 금융 안정과 물가 불안을 한번 동시에 잡아보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점도표, 점도표. 네, 점도표 나온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5.1% 정도가 나왔습니다. 5.1. 예, 중간치 기준으로. 아. 그러면은 5에서 5.25 사이. 예, 그러면 지난해 12월 예상치와 같은 수준입니다. 12월 예상치. 예. 1월 달 뭐 그때는 좀 더 올랐었죠, 이때보단.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. 아. 예, 점도표가 올라갈 거다. 네. 3월 달 점도표 공개하면 이게 더 올라갈 거고 그럼 올해 연말 기준 최종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게 그 금융 불안 이전 시점의 네. 전망이었죠. 근데 SBB 문제가 생기고서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12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4.3%, 25년 말 기준으로는 3.1%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점도표상의 그 개별 위원들의 전망을 보면은 18명의 위원 중에 10명이 5.1. 5.1. 예. 그러니까 중간치 이상이 되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여기에 그 경제 요약 자료, 경제 전망 요약 자료들도 많이 나왔어요. 올해 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.3. 음흠. 그러니까 3.3이면 안 되죠? 3.3이면 옛날에 우유가 있었죠, 그런. 그런가요? 3.3 우유라고 혹시 우유 브랜드가 있었어요. 요새 저는 3.3은 요새 그 세금 아, 해주는. 그저 이렇게 뭐 절세해 준다 뭐 이런 예. 세금 환급 뭐 이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. 예. 네. 그래서 그 지난해 12월 전망이 한 3.1 정도가 경제 성장 네, 전망이었거든요. 네, 네. 근데 그거보다는 좀 높은 정도 수준으로 전망치가 나왔고요. 실업률 전망치는 4.6에서 이번에 4.5로 약간 하향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걱정할 게 네. 뭐 거기는 거기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 사정. 미국은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는 어떡하냐? 우리는 어떡하냐. 음.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기준금리 차가 기존에 1.25%포인트였다가 이제 1.5%포인트 차가 됐습니다. 그러면은 한미 금리 역전이 1.5%포인트가 된 거는 22년 만에 최대 폭입니다.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원래 금리 더 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아타잖아요. 네. 그러면 한국에 있던 자금들이 미국으로 얼마나 갈아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오늘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환율. 여기서 돈이 쭉 빠져나가게 되면은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환율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지난달 기준금리를 3.5%로 동결한 한국은행이 이제 그 다음 금통위에서 뭐 동결로 또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될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네, 지금 현재 환율제 찾아보니까 1,306원 정도 나오네요. 예. 여기서 어떻게 환율이 움직일지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니까. 예. 네, 그것도 한번 잘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한국이 더 좋지 않을까요? 미국보단 굳이 뭐 이렇게 돈 싸들고 나갈 필요가 있나요? 한국 시장은 사실은 기업들의 가치로만 본다면 예. 외국인들 훨씬 더 들어와야죠. 그렇죠. 예,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. 그냥 금리 조금 준다고 저게 옮겨 다니고. 그 0.5 받아도 뭐 할 건데? 그러니까. 할 것도 없어요. 그 세금 내고 나면은 남는 것도 없어요. 외국인들 그 괜히 엄한 짓으로 애먼 짓으로 손해 보지 마시고 한국 괜히 시장 수수료 쓰지 말고 네. 그냥 한국 시장에서 예. 잘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 미국으로 가지 마시고 외국인 여러분들도 한국 시장을 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. 약간 그러니까 0.25 올리면서 멘트를 세게 할 거냐 아니면 0% 동결하면서 멘트를 좀 세게 할 거냐 참 0.25 올리면서 멘트를 좀 부드럽게 할 거냐 그 고민이 좀 있었는데 예. 0.25 올리면서도 멘트가 그렇게 아주 약하게 시장 친화적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. 예. 아무래도 그 물가를 잡는데 더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집값 떨어졌다 그러면은 다들 조금 기분이 좀 어떠실까요? 집값 떨어졌다 그러면 예. 이제 살 때를 잘 노려봐야죠. 없는 사람들은. 근데 있는 분들은 조금 뭐 짜증이 좀 나지 않으실까. 예, 집값은 참 이래 오르나 내리나 참 예민한 주제인데요. 네. 공시지가가 나왔습니다. 근데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역대 최대 18.6%.
공동주택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. 예. 가 하락을 했고요.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뭐 세금도 있고, 뭐 건보료도 있고, 뭐 그런데 그런 거에서 보유세가 한 20%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합니다. 네. 이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거는 2013년 이후에 10년 만의 일입니다. 재산세와 종부세 등이 한 20%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. 이게 한번 가격을 한번 같이 보시죠. 지역별로 네. 이렇게 보시면은 와. 역시 우리 제작진들이 김프로님이 없으니까 바로 정프로님께 이게 특급 서비스. 일단 저는 네. 얘기하고 있겠습니다. 네네. 그 시도별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나왔는데 전국 기준으로 18.6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아하. 그리고 서울 기준으로는 17.3%. 어디가 제일 많이 떨어졌을 것 같으세요? 세종. 세종 마이너스 30%. 세종 맞죠? 예, 아니, 맞습니다. 맞죠. 예, 세종이 예. 마이너스 30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. 그 정프로님의 고향 대전 대전. 마이너스 21%. 대전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? 예, 그리고 오른 인천. 만큼 떨어진 거겠지 뭐. 오른 만큼 떨어진 것도 있고, 근데 네. 사실 그 집값의 실거래가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들이 좀 있으신데 거기에 연동돼서 떨어지는 거긴 한데 공시가격 떨어진 거는 네. 의외로 그냥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. 이거는 세금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격이 이렇게까지 대폭 떨어지게 된 거는 실거래 가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도 맞는데 이게 진짜 실거래 가격하고 공시 가격의 격차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좀 낮게 깔아 놓는 이유는 이게 실거래 가격은 이렇게 자주 변하는데 네. 공시 가격은 워낙 다양한 제도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 측면에서 좀 공시 가격을 좀 밑으로 좀 책정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. 그런데 이거를 그 전에 이전 정부에서 그럼 공시 가격의 현실화율을 시킨다 그래서 좀 급격하게 올린 효과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로드맵대로라면 71.5%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69%로 낮췄어요. 네. 그러니까 실거래 가격이 낮아진 것도 있고 현실화율을 낮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18.6%라는 뭐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효과가 났습니다. 그러면은 이거를 대충 한번 그 부담에 대한 가격들을 보면은 20년과 21년의 한 중간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. 20년, 21년 중간 정도. 예, 네.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 22년에 좀 꺾인 게 있는데 거기서 세금 부담 같은 경우는 21년과 20년의 한 중간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연동되어 있는 것들을 같이 보니까 한번 이거 보시면은 네. 보유세 부분이 한 20년 대비 29.5%가 줄어들게 됩니다. 이건 1가구 1주택 기준이에요. 네. 이거는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세제적으로 좀 보호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완화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집 하나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너무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안 된다. 예. 네. 그런 게 있어서 20년 대비해서 29.5% 줄어들었고요. 건보료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하고 연동이 되게 많이 돼 있잖아요. 네. 3.9% 정도. 그리고 국민주택채권도 한 1,000억 정도 부담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. 그리고 이 부분까지 저는 잘 챙겨보진 못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근로장학금, 근로장학금? 예. 네. 그리고 그 국가장학금, 그리고 기초생활보장. 아,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돼 있군요. 예, 그런 것들도 집값이 좀 연동이 돼 있어서 여기에 대한 수혜자가 이게 올라가게 되면 탈락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대요. 그래서 그렇겠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을 다시 누릴 수 있게 해줬다고 하고요. 그리고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는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에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정부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 뉴스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? 아무래도 뭐 이제 집값 자체가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빠진 지역이 많잖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 가격을 계속 공시 가격 유지하게 되면 당연히 좀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겠죠. 예. 그래서 뭐 현실화 혹은 뭐 시장과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뭐 충분히 받아들일 정도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이제 기존의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
그거 집값 조금 내렸다고 오른 게 얼마인데 공시 가격 또 이렇게 내려줘서 부자들만 또 배부르게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은 좀 나오긴 하겠죠. 예. 네.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자본시장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부에서 이게 부동산 보유에 대해서 그 현실화율까지 조금 낮춰준 게 있거든요. 그럼 세금 부담도 낮춰줬잖아요. 그러면 이게 이제 부동산 쪽에는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정부에서 많이 해준 거예요. 그러면은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네. 건설사들이 처음에 집 만들어서 하면 PF 문제도 그렇고 여기에 정부가 할 수 있는 효과들,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효과를 많이 줬으면 분양가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분양가. 예,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대세 상승으로 가는 그런 시장을 돌아오진 않을 거잖아요. 네. 그러면 이거를 완화적으로 갈 때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쪽으로 가게 유도를 하려고 한다면 여기에 이해관계자들도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는 좀 낮춰줘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연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. 진짜 분양가 너무 비싸긴 하죠. 네. 자, 그럼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? 잘 안 붙나요? 지금 옆에서 작업하고 계시는데. 예, 요거는 안 붙습니다. 근데 아니 이게 시청자분들이 네. 정프로님 눈을 너무들 걱정을 하셔가지고 네네네. 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. 그럴까요? 예. 네. 제 차에 선글라스가 아마 있을 수 있는데요. 네, 그거 한번 이따가 한번 제가 빨리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. 예. 자, 세 번째 뉴스 빨리 한번 가볼까요? 예. 세 번째 뉴스는 코코본드 얘기를 코코본드. 좀. 그러니까 그 CS 상황. 네네. 크레딧 스위스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음. 같아서 아무래도 UBS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서 조금 뉴스가 좀 잠잠해지는 분위기잖아요. 근데 여기에 뭐 마지막 남은 정도의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른바 코코본드라는 게 있었어요. 3조 8천억 원. 일단은 오늘 나온 뉴스는 네. UBS가 그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3조 8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되사기로 했습니다. 발행한 채권을 다시 사들인다. 그러니까 예, 예. 돈을 직접 그 채권 산 사람들한테 준다. 그렇죠. 그렇겠죠. 예, 네. 예. 이게 그 CS를 인수한다고 얘기하기 이틀 전에 발행된 채권이래요. CS도 약간 좀 질이 안 좋네. 그러니까 예. 이게 망하기 이틀 전에 이거를 채권을 발행을 했으니 이거 채권 산 사람들은 좀 억울하잖아요. 억울하기도 하고 아마 이 채권 발행할 때는 또 되게 조건을 좋게 했겠죠, 그죠? CS에서. 뭐 문제 없는 듯이 얘기를 했겠죠. 예. 문제 있다고 얘기하면서 자금 조달할 수는 없으니까요.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환매 제안을 했습니다. UBS에서 이거 다 그냥 사드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. 근데 여기서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이른바 코코본드라 그래가지고 네. 신종자본증권 AT1이라는 그 뭐 하이브리드 채권인데 요게 한 22조 6천억 원 정도가 돼요. 근데 이거는 상각, 휴지 조각. 그러니까 22조 6천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놓고 네. 이번 거에서는 아예 상각을 시켰어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국내 물론 뭐 그걸 직접 사신 분들한테는 정말 큰 충격이 될 거고, 근데 그렇게 대부분 외국계에서 거래가 됐으니까 우리는 이게 별로 많지는 않은데,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일단 국내에도 코코본드가 많이 발행이 돼 있습니다. 한 은행 기준으로 38조 정도?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발행한. 예. 네. 그럼 이 코코본드가 뭐 대단하게 문제가 될 거냐?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. 이 코코본드가 실질적으로 상각이 되는 상황이 되려면은 일단 은행 기본적으로 망해야 되고요. 거기에 BIS 비율이 한 2% 미만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현재 16%예요. 자기 자본 비율이. 예, 예. 예.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일단 코코본드가 원래 뭐냐면은 주식하고 채권하고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채권이에요. 그러면 주식이 제일 위험하고 네. 채권이 제일 마지막에 은행이 망하면은 일단 주식부터 휴지 조각이 되고 이거 다 된 다음에 그다음 채권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건데 코코본드는 요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번에는 되게 특이한 게 주식은 상각이 안 됐는데 코코본드가 상각이 돼버린 거예요. 원래대로라면 주식부터 먼저 그쵸. 갔어야 되는데. 네. 그러면은 시장에서 당연히 주식이 제일 위험하고 그 다음에 코코본드,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위험한 게 코코본드가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CS 주식 갖고 있던 사람은 그래도 자기 주식 22주당 UBS 주식 한 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. 네네. 아니, 휴지 조각이 된 건 아니에요. 근데 코코본드 가지고 있던 사람은 휴지 조각이 된 거죠. 그럼 이게 뭐냐? 왜 순서가 이렇게 바뀌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있긴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가 채권 발행만 했던 게 아니고 6개월 전에 우리 좀 돈 많은 미스터 에브리띵 네. 우리 85년생 85년생? 예, 살만이
빈. 저보다 동생이니까. 예, 빈살만 그 사우디 국부 펀드가 한 2조 원 정도 크레딧 스위스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. 그거 다 합쳐서 한 5조 6천억 정도를 했는데,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6개월 전에 했습니다. 근데 6개월 있다 망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 주식을 또 상각을 해버린다, 그럼 이것도 소송이 걸릴 거예요.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됐을 건데, 그럼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코코본드가 부실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, 이 코코본드가 보통 만기를 한 5년 정도 하게 되면은 한번 롤오버를 하거든요. 네. 근데 요럴 때 야, 코코본드가 중간이라 그랬는데 좀 위험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때 조달 조건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. 그러면 올해 안에 코코본드 만기가 돌아오는 금융회사들의 경우에 요거를 다시 재발행을 할 때 좀 비쌀 거다. 네. 라는 부분들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뭐 코코본드 만기는 그닥 신경 쓰지 않았던 이슈인데 여기서 금융회사별로는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혹시 그거 아니에요? 저 빈살만이 너무 이쪽에 많이 투자한 그 코코본드. 예, 코코본드를 투자한 게 아니라 주식을 투자했죠. 주식 쪽에 네. 좀 매기려고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. 그러니까 일단 투자를 받은 게 음. 그게 사실 아니 뭐 기업에서 투자 유치할 때 얼마나 멋있는 전망들을 얘기를 합니까? 네네네. 그리고 6개월 있다 망한다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IPO 한 기업이 네. 공모를 쭉 받아요. 그리고 6개월 후에 상패. 말이 됩니까? 이게 제가 이거 너무 세게 가는 것 같은데 네. 살만아. 너 사기당한 거야. 살만하니? 요즘 아주 마음이 싱숭해서 할 텐데 물론 너 갖고 있는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얼마나 아깝겠어요, 그렇죠? 그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네. 이 6개월 만에 자기 투자금을 날리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. 자, 하여튼. 근데 왜 제가 더 걱정이 되죠? 왜요? 아니 얘기하고 그분 나서 걱정이 아니라 내 걱정. 요새 금리가 많이 오르더라고요. 네, 뭐 중동쪽 갈 일 없잖아요. 아니요. 제 변동금리. 변동금리. 살마니 씨에겐 뭐 예를 들면 몇 조 원이 우리에게는 한 500만 원 요 정도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. 500만 원 깨져도 아프죠. 많이 아프죠 우리는. 네. 레디 액션. 유튜브에 공개도 하기 전에 조기 마감되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조차 할 수 없었던 3프로TV 주식 부동산 액션 스코어. 국내외 주식시장 분석, 기업 발굴 및 기업 분석, 가치 평가, 부동산 권리 분석, 지역 분석 및 임장, 개별 부동산 가치 평가, 이 모든 걸 내 손으로 직접 액션하는 100% 실전 훈련 프로그램 액션스쿨 2회차 모집 소식을 이번엔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. 박세희, 홍진채, 오윤석 전문가들의 실제 투자 프로세스를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세요. 액션스쿨은 기수제 프로그램으로 정해진 인원이 모집되면 완전히 마감됩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.